공화국은 주권이 왕이나 소수 집단이 아닌 국민 전체 또는 다수에게 귀속된 국가 체제를 의미합니다. 권력의 정당성을 국민으로부터 얻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삼습니다. 영어 리퍼블릭은 공공의 것을 뜻하는 라틴어 레스 퍼블리카라는 단어에서 온 것으로 키케로는 이 표현을 국민의 것을 일컫는 레스 포플리로 풀이하여 오늘날 국민주권주의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공화국은 헌법 개정과 정치체제 변화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1공화국은 재헌헌법에 따라 출범한 대통령 중심제 체제로 이승만 대통령이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4.19 혁명이 일어나 붕괴했죠. 2공화국은 4.19 혁명 이후 수립된 의원 내각제 체제로 총리가 행정부 수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혼란과 5.16 군사정변으로 짧게 끝났죠. 3공화국은 대통령 중심제가 다시 부활했고 박정희 정권이 경제성장을 주도했습니다. 4공화국은 유신헌법을 통해 대통령에게 초헌법적 권력이 부여된 시기였으며 권위주의 정치가 심화되었습니다. 5공화국은 전두환 정권이 헌법 개정을 통해 민주화를 강조하려 했지만 여전히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했고요. 6공화국은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출범한 체제로 대통령 직선제를 부활시키며 민주주의를 본격적으로 정착시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화국의 구분 기준이 단순한 헌법 개정이 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요. 국가 체제, 그러니까 통치 구조 자체가 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공화국 시절의 발췌 개헌과 4.45 입개헌, 3공화국의 삼선 개헌 등은 체제를 바꾸지 않아 공화국 뒤 숫자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며 제1공화국이 시작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한 이 시기는 대통령 중심제 체제로 국가 재건과 전쟁 극복에 집중했습니다. 1950년에는 한국전쟁이 발발하며 국가는 큰 혼란에 빠졌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남한을 지켜냈습니다. 이 시기 정부는 반공주의와 북한 체제 반대를 국정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권력 집중과 부패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특히 1952년 이승만은 4.45 입개헌으로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했고 3.15 부정선거로 국민의 큰 저항을 받았습니다. 결국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며 제1공화국은 막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작을 열었지만 많은 과제와 한계를 남긴 시기로 기억됩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제1공화국이 무너진 뒤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내각 책임제를 도입하며 제2공화국이 시작됩니다. 이 체제에서 윤보선 대통령은 상징적인 역할을, 장면 총리가 행정권을 맡아 국정을 운영했죠. 2공화국은 정치적 민주화와 개혁을 주요 목표로 삼았습니다. 부정선거 방지법 제정, 지방자치제 부활, 언론자유 확대 등 여러 민주적 제도를 도입하며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사회개혁과 부패의 척결에 힘썼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경제회복과 민생 문제 해결이 큰 과제로 남아있었습니다. 이 시기 북한의 도발과 안보 불안, 정치 내 분열로 인해 혼란이 계속됐고 내각 책임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제2공화국은 1년도 못 채우고 막을 내렸습니다. 2공화국은 민주주의를 위한 중요한 시도였지만 정치적 불안정과 미완의 개혁 속에서 짧게 끝난 시기로 남아있습니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가 권력을 장악한 뒤 1963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하며 3공화국이 출범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로 운영된 이 시기는 경제발전과 국가재건을 주요 목표로 삼았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고속도로 건설, 중화공업 육성, 수출 증대 등 대한민국을 본격적인 산업화로 이끌었고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베트남 파병으로 외화를 벌어들이며 경제 기반을 강화했죠. 하지만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노동 탄압과 빈부격차가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적 통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언론 통제와 야당 탄압이 심화되었고 정치적 긴장도 계속되었습니다. 1971년 대통령 재선에 성공한 박정희는 정권 유지를 위해 점차 독재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1972년에는 유신헌법을 제정하며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죠. 이로써 3공화국은 사실상 종료됩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헌법을 선포하며 제4공화국을 출범시켰습니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 긴급조치권, 간접선거를 통한 종신집권의 가능성을 부여하며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중화공업 육성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산업화와 고도성장을 이끌었으며 포항제철과 같은 국가기반 산업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발전은 노동탄압과 빈부격차 심화라는 부작용을 동반했으며 권력의 집중은 정치, 사회적 갈등,
등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언론 검열과 긴급 조치를 통해 반대 세력을 억압하며 독재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억압 속에서도 부마 항쟁과 같은 민주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며 국민의 저항은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결국 1979년 11.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며 제4공화국은 종말을 맞습니다. 이후 권력 공백 속에서 12.12 군사반란으로 전두환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며 제5공화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81년 2월 25일 전두환이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하며 제5공화국이 출범했습니다.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으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정권은 5공화국 헌법을 제정해 군사정권 체제를 공식화했죠. 이 시기는 3조 호황 덕분에 연평균 8% 이상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며 당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동차 보급이 늘어나며 마이카 시대가 열리고 생활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죠. 하지만 경제적 번영과 달리 정치적 자유는 억압받았습니다. 정부는 삼청교육대를 통해 수많은 시민을 구금하며 강제 노동과 인권 침해를 자행했고 언론을 통제하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눌렀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부천서 성고문 사건, 평화의 댐 논란 등은 국민의 분노를 키웠습니다. 결국 1987년 6월 항쟁이 일어나며 국민들은 직선제개헌을 이끌어냈고 6.29 선언을 통해 제6공화국이 시작되면서 5공화국은 막을 내렸습니다. 1988년 2월 25일 노태우는 제6공화국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전두환 정권의 군사 독재를 넘어 민주화된 체제를 시작했습니다. 노태우 정권은 민주주의 정착과 사회 안정을 주요 과제로 삼았습니다. 정치적으로는 6.29 선언의 약속을 이행하며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제를 부분적으로 부활시키는 등 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언론 자유가 확대되고 시민사회 성장이 촉진되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북방 정책을 통해 소련, 중국 등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며 냉전 해체에 발맞춘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88 올림픽 개최로 국가 브랜드를 강화하고 국민소득 증가와 생활 수준 향상을 이루었으나 부동산 투기와 지역개발 논란 같은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권 후반부에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 책임 문제로 전두환과 함께 비판받았고 이후 비자금 사건으로 큰 논란을 남겼습니다. 노태우 정권은 민주주의 정착에 첫 발을 내디뎠지만 군사정권의 유산과 권위주의적 통치의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 시기로 평가됩니다.